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글린턴의 바빙크 비평적 전기를 저와 함께 읽는 첫 시간입니다. 다 하면서 2022년에 완역 출간이 되었고요. 이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하면요. 네, 이 사진에 있는 대로 요 책이 이제 원서고 왼쪽이 한글 번역이죠. 원서하고 거의 흡사하게 표지 디자인은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책이 출간되는 데 있어서 이 감수 작업을 하느라고 한글 원고도 전부 읽은 적이 있고요. 그 전에 이미 2020년에 영어가 출간되었는데 코로나가 전성기일 때이죠. 아마 연초에 편집본을 출판사가 공유해줘서 한번 프린트해서 다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본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 그 책 하나 얻기 위해가 애를 썼는지 미국에 유학 중인 제자에게 연락해서 그린도 레피즈에 있는 바로 출간되는 대로 국제 우편 그것도 아주 그 돈 많이 주고 오는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그런 배송으로 붙여라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또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은 애정을 가지고 읽은 뭐 한 네 번 정도 영어 두 번, 한글 두 번 정도니까 꽤 애정을 가지고 읽은 책입니다. 또 바빙크이기 때문이고요. 또 바빙크 전기이니까 읽어 보는 일에 힘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책 출판되고 난 다음에 북 콘서트도 있었고요. 박재현 교수 둘이서 강변교에서 했었죠. 그리고 또 줌을 통하여 아마 7주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이 주최해서 줌 강독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제가 바빙크 개혁교약 1에서 4권을 두 학기에 걸쳐 발제 수업하는 과목을 지금까지 석박 과정 한 세 번 정도 개설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번은 발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 전기에 대한 강의를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인데 5주에 걸쳐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2학년 1학기가 되면 우리 신대원 학생들은 실론을 저하고 공부를 대체로 합니다. 그리고 바빙크의 개혁교약 2권을 읽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산으로 비유한다면 히말라야의 8천 넘는 고봉 중에 하나죠. 바빙크 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셰르파 입장이라고 느끼면서 안내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방학 지나면 우리 2학년들 실로원 수강을 하며 어차피 저하고 또 이 책을 5번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우들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도 이 영상 강의를 찍어서 공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자료들은 왼쪽부터 시작해서 해프의 1921년 바빙크 전기고요. 두 번째 얇은 책이 란터베어 그리고 해방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콕이라는 목사, 또 헤일 후트라는 사람, 또 결정적인 건 이 남색 책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앤 제인 데이트 허노튼이라고 하는 브랜머의 책이고요. 그다음 이제 2010년에 영어로 드디어 전기가 처음 나오죠. 글리슨의 전기가 되겠고요. 이 바빙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볼트 교수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빙크의 입장 이야기하면서 바빙크에 대한 또 언급도 또 했고요. 그리고 이 에글린턴의 2020년 정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장점이 당시대인들보다도 그 카이퍼나 바빙커에 대한 원자료들의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 겁니다. 대체로 프린스턴 신학교가 카이퍼 관련된 모든 PDF 올렸고요. 또 우리
바빙커의 경우에도 신칼빈주의 관련된 사이트에 보면 대부분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된 것 중에 이제 바빙커의 서신교환 집들도 몇 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요 스눅 후르흐로니어라는 친구와 평생 주고받은 서가 문집이 내면의 이야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서론, 그리고 부록이 있고요. 중간에 11장, 챕터 11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11번 정도로 나누어 요 영상 강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서론과 1장을 포함해서 간략간략하게, 이 강의할 거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빙크 등기가 왜 또 필요하냐? 자, 바빙크는 1921년 7월에 소천했어요. 신학자죠, 물론. 다방면에 유명한 분이었어요. 정말 요즘 용어로 하면 VVIP였습니다. 네덜란드 사회, 기독교계는 당연하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선두적이었죠. 심리학을 개척했고요. 교육학적인 개혁자였고, 여성교육의 대변자고, 참정권을 옹호했고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100년 전입니다. 100년도 더 된, 20세기 초반 이야기입니다. 상원 의원을 한 10여 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의 역할도 했고요. 자, 요런 용어들을 보면 이제, 에, 예,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의 동선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신문에 일일이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빙커는 분리파, 약간 이제 저하고 이 전기를 같이 강독하려면 요런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외우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히 화란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업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H가 하나 빠졌네요. 제가 최근에 이걸 하다 보니까 쓰기 하는, 여기 있군요. 쓰기 기능이 못 찾겠네요. 뭐 어쨌든 그 H 들어가서 업스케일링이고요. 영어로 C세션입니다. 분리파라는 건 이제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목사들로 태어났고, 탄생 전까지, 바빙가 1854년에 태어났는데, 딱 그 시기 전까지 교단이 국가적인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왜? 국교에서 뛰쳐나갔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대체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미미한 분들이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립이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망이 별로 없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48년이라고 하는 유럽의 중요한 그 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책이 1848에가 책이 나온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념을 이제 주장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던 그 시점에 사실은 바빙건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이 기회, 평등,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부여되는, 뭐 앞서 이제 부모 세대로 보면은, 분리됨으로 완전히 박해 대상이 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국교회가 이런 분리파에도 이 집회의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의 시대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 바빙컨 태어났다는 겁니다. 좋은 시점에 태어난 거죠. 지금까지 앞서도 제가 여기 소개한 대로 다양한 전기들이 나왔어요. 죽자마자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뭐 후계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빨리 석 달 만에 300페이지 넘는 전기 썼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발렌테인 해협 교수의 바빙크 전기. 또 깜번 시절에 란터베어 목사의 얇은 100여 페이지의 회상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후에 꼭과 헤일 후트 그리고 특히 1966년 브렘머고요.
글리슨,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유일합니다. 그 유해모 교수의 2004년 바빙크 평전 얇은 책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점에 이 에글린턴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전기가 추구하고 있는 바빙크 새롭게 읽기는 어떻게 바빙크의 작품이 읽혀져야 하는가에 대한 오랫동안 제기된 수많은 가설에 도전하는 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로 속에 있는 페이지는 29페이지란 말이고요. 흔히 투 바빙스 티어리가 있습니다. 두 바빙크 이론이죠. 지킬과 하이드처럼 양극, 정신분열증 등등으로 부르면서 정통적인 바빙크, 오르소독스 바빙크하고 마든 바빙크, 현대적인 바빙크를 막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대나무 쪼개듯이 그렇게 나누어 읽으려고 하는 흐름. 얀 페이노프라고 하는데 뭐 얀 페이노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브라이언 매천, 헤이더만, 야넬 이런 사람들 예를 에글린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바빙크를 이렇게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에글린턴은 2010년에 에딘버러 대학에 제출했고 출판이 됐죠. 트리니티 앤 오거니즘 삼위일체와 유기체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하나의 바빙크, 싱글 바빙크로 읽어야 된다. 리딩을 제안했습니다. 전기 31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책에서는 다양한 방식 속에서 신적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빙크의 신론이 함의하는 구체적인 미묘함에 대해 다루며 이 구체적인 미묘함이 바빙크로 하여금 다양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세상 속의 구체적인 시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범주를 창출해냈다라고 하는 확장된 논지를 전개한다. 내 첫 번째 책의 중심 원리는 내재적 삼위일체 신학이 여기에도 글자가 빠졌네요. 삼위일체 신학이 외재적 유기체의 우주론을 이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에글린턴이 왜 비평적 전기, 크리티컬 바이오그래피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냐 할 때는 론 글리선 목사의 헤르만 바빙커라는 전기입니다. 이 전기는 헵과 브렘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옮긴 요약하거나 활용해 옮긴 거니까 결국 이제 비판은 기존 전기들과의 관계를 말하고요. 1차 자료에 근거하여 비판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글린턴도 역시나 이제는 사라져버린 바빙크의 후기 일기장의 내용을 발렌타인 헵의 기록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본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의 바빙크라는 관점에서 바빙크의 삶을 새롭게 읽는 데 있습니다. 즉 그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통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를 추적하고 바빙크의 분리되기보다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기록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린턴은 서문 끝에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요. Modern Orthodox Science입니다. 사이언스는 자연과학 하려면 내추럴 사이언스까지 해야죠. 우리나라도 자꾸 이 사이언스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연과학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학문입니다. 라틴어 시엔치아에서 왔고요. 독일의 비센샤프트나 베이턴스캅이라는 표 밑에 제가 표기를 일부러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적이다라는 게 뭐냐? 1848년 혁명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국가들의 봄이고요. 근대 초기에서 근대 후기로 이동하던 시기에 있었고요. 복수성의 근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대화가 무수히 많은 방식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바빙크는 전 생애에 걸쳐서 지적이고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헌신을 했어요. 그게 orthodox, 정통적,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은 그런 부류는 비판하지만 이 정통이라는 단어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성향에 대한 반동적인 그런 이제 모습인데 37쪽 인용입니다. 분명히 정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2000년에 걸쳐 형성된 문서, 신조, 성경, 교회라는 기관과 역사적 네덜란드 개혁 신학의 전통에 독특한 맥락에 순종하려는 바빙커의 충성과 의욕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학문입니다. 사이언스라고 영어 전기니까 썼지만 비센샤프트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베이턴스캅입니다. 자연과학에 한정된 용어 아니고요. 라틴어 시엔치아 혹은 이제 스cien티아라고 읽겠습니다만 원어미에 따라 사색적인 지식의 고등 형태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신학 같은 인문학 분야, 물리학, 화학, 생물학 다 포함하여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조 나는 이런 정의들과 더불어 바빙크를 현대적 유럽인 정통적 칼빈주의자 학문의 사람으로 그려내려고 한다. 이 정기의 특색을 요새 키워드로 표현했어요. 자, 일부 이제 정기가 일부는 뿌리라고 되어 있고요. 1장 오늘은 이제 서로는 1장까지만 할 거예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피차가 힘이 들죠. 자, 오래된 개혁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바빙크는 유럽의 격변기인 19, 20세기에 살았습니다. 블레닝의 표현대로 땅이 그들의 발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 지각 변동을 느끼는 그런 시대죠.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19세기 초반 진행되죠. 민족주의 발흥과 유럽 중심의 세계 제국 시대의 정점입니다. 이 시대의 유럽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발생지였습니다. 특히 1848년 유럽의 중요한 해지만 네덜란드에도 이 왕 빌름, 영어는 이제 윌리엄이죠. 프랑스어는 귀욤이란 발음을 쓰게 되고요. 또 독일어는 빌헬름 이렇게 되지만 화란어는 빌름입니다. 빌름 2세가 새로운 자유헌법에 동의를 해가지고 입헌군주국이 되는 게 1848년이에요. 자, 왕의 권세는 제한되고 현대적 민주주의, 시민 자유의 새로운 방식이 사회적, 상호적 작용을 이끄는 뼈대가 되어집니다. 의회 민주주의, 시민 자유의 새로운 방식이 네덜란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이끄는 뼈대가 되었고요. 의회 민주주의 출현과 확장된 투표권은 집회, 종교, 교육의 자유의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1834년 국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이 네덜란드 헤르포름드 게르크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국교회란 표현보다는 네덜란드 개혁 교육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국가 주도적이기 때문에 어 예, 국교회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가의 보장 혹은 국가의 보호하에 있고요. 또 국가가 이제 에, 개입하는 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1834년 분리하여 처음에는 박해 대상이었어요. 뭐 구금도 당하고 벌금도 물고요. 정말 힘든 시절을 초기의 분리파 바빙크 아버지가 속한 곳이죠. 겪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분이 계급 사회인데 미미하다 보니까 사회적 변두리에서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참여자들로 바빙크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제 완화된 민주적 사회로 진입하게 돼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빙크가 출생하던 1854년, 소천한 1921년, 약 이제 66년 정도를 살았던 셈입니다. 너무 다른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을 바빙크 개인이 겪었고요. 바빙크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44쪽의 인용물 한번 보실까요? 바빙크의 시각에서 인간 문화의 항구적인 변화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창조 질서의 기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빙크의 생애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정통적인 칼빈주의자인 그가 항상 변화하는 지형에 맞추어 자신의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점이었다라고 에글린턴은 해석을 합니다. 작은 도시의 경건한 개혁 신앙을 소유한 가정에 자랐던 바빙크가 큰 도시의 세속대학, 즉 레이든 대학을 말하죠. 비정통적인 근대 신학 운동의 지도자들 밑에서 공부하는 걸 선택을 하죠. 1874년 그의 나이 정확하게 20살 무렵이죠. 이것을 그가 교육받았던 보수적 하위 문화를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야 되냐라고 일단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빙크의 삶의 방향성은 자기의 전통을 부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학 1, 2, 3, 4만 읽어봐도 혹은 개혁파 윤리학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의 동료였던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현대 유럽 문화로부터 멀어져 갔지만 바빙크는 본성적으로 그 문화 속으로 전진했습니다. 초기 근대 유럽이 혁명으로 소모되고 이후 현대 문화의 새롭게 재편된 형태가 혁명의 잿더미로부터 일어나면서 네덜란드 개혁주의는 사회적 운동의 선봉장으로 그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바로 그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우리가 이 카이퍼나 바빙커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걸린턴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네덜란드 독일 국경 지역인 벤트하임에서 바빙커 아버지가 태어나요. 얀 바빙커 목사님이시죠. 그의 가문은 그곳에 줄곧 살았고요. 건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유인가 시대에서 온 16세기 로마 교회 후예들인 바우인가. 그러니까 바빙커인데 원래 이제 거슬러 가면 원래 유럽은 좀 그래요. 바빙커가 틀려. 이름이, 발음이 달라요. 바우인가, 바빙커,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겨우 바빙카 된 거죠. 성바포라고 하는 천주교의 성인의 이름에서 기원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포, 바빙크 연결된다는 거고요. 이 가문의 일부가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메노파가 됩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까지 가야 되죠. 로드 베이커, 헬, 하르, 바빙크 이런 사람들. 하지만 벤트하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누토파에서 개혁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 벤트하임 뭐 지도가 어딘가에 찾으면 있을 거예요. 찾아도 될 거예요. 아마 네덜란드 독일 접경 지역이고요. 합병과 점령으로 점철된 곳이고요. 이 국경이다 보니 그렇죠. 언어가 이중 언어 사용 지역이에요. 독일어. 네덜란드 거의 뭐 서로 그 말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만큼 매력이 있는 곳이죠. 이중 언어 사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태어날 때, 아버지 태어날 때 벤트하임은 독일 도시입니다. 게하르드 스포스 아버지도 여기 출신이에요. 같은 이제 고향 사람이죠. 바빙크 가문의 교회 즉 연결은 독일 교단, 그러니까 독일의 옛 복음주의 개혁파 교회 이 교단 이름이 그래요. Alte Reformierte Kirche in Niedersachsen. 니더작센에 있는 복음적이고 옛 개혁파적인 교회. 제목은 굉장히 16세기, 17세기 정통개혁 교회를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세기 초반 북유럽 개신교회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요. 자유주의적이고요. 반초자연주의고 합리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동적으로 독일 경건주의가 발흥을 했고요. 복음적 대부흥, 또 스위스에 이제 일어났던 것이 헤베이, 프랑스어니까요. 부흥이라는 말, 헤베이라는 말 쓰는데 일어났고요. 1815년에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배경을 또 그려주는데 빌름 1세가 네덜란드 초대 왕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 나폴레옹의 지배하에 잠깐 있었고요. 그 앞에는 이제 사실 7개주 연합 공화국 체제였습니다. 도널드 신경과 회의 이런 거 할 때도 스타트
하우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최고의 우두머리를 빌런 가문에. 예, 그러나 꼬닝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815년 왕이 이제 등장하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합병을 시키죠. 개신교회와 로마교회를 하나의 교단으로 묶자 이렇게 왕은 생각하고 정책을 펴지만 로마교회 저항이 거세였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 집중하고요. 빌럼 1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실천적으로 지향되고 계몽된 교리적 분열 너머에 있는 기독교. 참 요게 이제 교리 특히 그 3대 일치의 신앙 고백서도 하이델베르 벨지 도르트 신경에서 자유로운 거죠, 사실은. 그런 기독교를 추구하고요. 종무국이 이제 왕의 밑에 있는 국가기관이고요. 이 종교 문제를 다 다룹니다. 특히 이제 1864년 국가 원복회자 봉급을 제공하는 임무를 예, 맡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권력이 되고요. 또 이제 귀족들이나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이 종교 영역의 그 상위 기관들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이 신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 약화되고 매우 신앙 고백에 대한 느슨한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비국교적인 비밀 집회들, 컨벤티컬들이 형성이 되죠. 또 죄와 은혜를 강조하는 부흥도 일어나고요. 나드로 레프로마치, 그 도도신경 시대죠. 17세기 특히. 여러분이 아는 푸치우스, 코케이우스나 또 아브라클, 뭐 그 외에도 뭐 꿀만이나 로덴스테인이나 참 많습니다. 아란 제2차 종교개혁 시기에 작품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도 비렐무스 아브라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합당한 예배 4권 읽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완역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1834년에 그 화람 북부 율름이라고 하는 곳에 핸드릭 꼭 목사, 젊은 목사가 주도하여 33살에 분리운동 일어나고 2년 안에 130개 회중이 분리파에 합류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1869년에 기독개혁교회로 칭해집니다. 1848년 헌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야 자유를 얻지 그 앞에 14년 동안은 국가적인 박해를 받아요. 구금당하거나 벌금 물거나 심지어 군인이 집에 와 그냥 진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냥 막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못 견딘 분들 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랜드 레피즈나 홀랜드나 이런 그 부분에 보면 이 화란 이름을 딴 지명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 국경에 있던 벤트하임에도 동일하게 1838년 분리 운동이 일어나고요. 복음주의 옛 개혁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얀 바빙커나 게르트 보스 아버지가 속했던 교단이 1838년에 분리운동이 일어났을 때 생겨났죠. 역시 여기서도 국가적인 박해를 경험하고요. 하름 힌드릭 스쿨마커르와 얀 바렌트 쉰다허 이런 사람들 주요 지도자였고요. 얀 바빙커 헤르만의 아버지도 여기로 옮겨갑니다. 1848년 국가들의 봄, The Spring of Nations라고 불렸던 혁명을 통해 정교적 자유를 얻어요. 계속 1848, 1848 강조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온전하지 못해 지역교회 통제를 받았고 1900년에야 지역 개신교회를 위한 기금 모금과 세금이 중단되어집니다. 1839년, 1848년 혁명 속의 네덜란드와 그 벤트하임 속한 리더 작센주의 분리운동 이야기에서 핵심 질문이 된 거, 바빙크의 아버지에게서 문제된 게 뭐냐? 계몽주의 이전의 기독교와 필수적인 교감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1848년 헌법은 교회와 국가 사이를 분리하고자 했던 빌름 2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제부터 국가는 어떤 종교 집단을 박해하거나 그 집단에 특혜를 베풀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분리파도 이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들 고유의 자리를 위하여 분투해야 되는 새로운 종교 권력이 되어집니다. 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스콜트라고 하는 리더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요구하다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으로 이주민을 끌고 갔고요. 또 한 명의 리더가 판 랄트 목사이기도 합니다. 바빙크는 1888년에 깜번 신학교 교장 이임 연설문 퇴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번만 맡은 게 아니에요. 그냥 1년 하고 임무를 넘길 때 이제 오버드라프트라고 활언을 말하는데 이임 연설을 합니다. 1888년 연설에서 네덜란드에 남았지만 종교의 자유는 자유의 행사를 예배와 복음적 지원 활동에만 지원했던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조국의 문화적 발전에 더 이상의 참여를 거부했던 망명자들 둘 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영역에만 한정되어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축소주의죠. 비판. 그 다음에 이제 못 살겠다 하고 미국 가버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빙크는 평생 자신이 분리파의 아들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두 바빙크 이론가들은 분리파의 아들을 현대적 바빙크와 대비되는 바 정통적인 바빙크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분리파들은 현대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정과 연관된 이론입니다. 분리파들은 그러나 다양했어요. 바빙크는 분리파, 업스케이딩의 아들이고 더콕 목사의 상속기입니다. 신학적 정신적으로. 1848년 후기 사회 속에서 더 높은 등급의 통합을 추구했던 수많은 평범한 분리적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야스퍼르 프레이는 제가 공부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화란 교회사 전문가였습니다. 은퇴하셨죠. 판 세파라치 날 인테흐라치 분리해서 통합해로 이런 표현을 이 시점에 적용합니다. 이 전기, 에글린턴의 전기의 이제 마지막 일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67페이지 보면 핵심 주장 중 하나, 즉 에글린턴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빙크생의 중심적인 관심들을 몇 개의 주요한 날짜들, 즉 1834년 네덜란드 분리, 1838년 벤트하임에서 옛 개혁교회 형성, 그리고 1848년 국가들의 봄 등으로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비로소 네덜란드 문화와 그 문화 안에 있는 정통개혁파 전통을 다시 구상했던 바빙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글린턴은 좀 그림을 유럽 또 좁히면 네덜란드와 국경지인 벤트하임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한번 크게 그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장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이제 각주는 아니고요. 우리말은 각주네요. 영어는 또 미주로 되어 있는데 살펴보시면 참 많은 좋은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분리적 신자들과 옛 개혁파의 경우에 국가들의 봄 이전에도 이후에도 작은 안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1848년 이전에는 그들 각자의 첫 10년은 그러니까 이 독일 벤타임 지방이든 네덜란드든 박해하고 추구했던 핵심들의 가치를 실현을 맞았던 초기 근대 사회에서 왕정 사회, 종교마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왕정 사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이제 실존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1848년 이후에 이 질문을 어떻게 바뀌느냐? 정통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다원주의 때문에 그들을 관용했던 개혁파 조라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건 아니에요. 다원주의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움직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뭐 혜택을 누리죠. 박해가 없어지고요. 강제적으로 무슨 벌금을 물린다거나 또 이민을 무조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용적 사회 속에 어떻게 기존의 이상을 한물 같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다음 밑에 있던 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축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야말로 아버지 야한 바빙크가 전면에 내세운 맥락입니다. 야는 그의 아들이었던 헤르만이 생애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대답하길 원했던 질문들을 앞서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가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분립하긴 한데 뒤에 이제 에글린턴이 강조하는 거는 경건주의적으로 축소된 분립화 그룹이 아니다. 변화되는 이 근대 후기의 시대에 소위 이제 드넓은 영역의 문화 변혁적인 사고나 또 이 교육의 필요성 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열려 있는 집이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바비커 제자인 헵조차도 이제 좀 오해했고 잘못 서술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요 전기 함께 읽기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하고요. 그리고 일장 부분, 역사적 시대적 배경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었습니다. 아무튼 시청하시는 우리 원우들, 특별히 제가 원우들 2학년 올라가는 원우들 마음에 두고 이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정한 건데요. 또 혹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바빙커 비평적 전기를 이번 기회에 안 읽었다면 한 챕터씩 저와 함께 읽어가는 기회가 되시고 미리 읽고 제 영상을 보셔도 되겠고 또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들어보고 그런가 하고 이제 책도 펴가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일이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